갑자기 쏟아진 비에 0.5m 걸어가기조차 쉽지 않은 차량들이 물에 갇혀 오도 가도 못하고 발이 묶였습니다. 사상 최악의 물 부족 사태가 41년 만에 겪는 최악의 가뭄. 주민들은 하루하루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물이 많은 나라일까 아니면 부족한 나라일까?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전 세계가 물과 전쟁을 치르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을까? 예부터 우리나라는 삼천리 금수강산이라 불리며 풍성한 수자원을 누려왔다. 이 풍요롭고 깨끗한 물을 언제 어디에서나 맛볼 수 있었다. 하지만 가뭄과 홍수 등 기상이변으로 인해 우리 국토는 메말라가고 마음 놓고 쓸 수 있는 물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 우리나라는 물 스트레스를 겪으며 유엔이 정한 물 부족 국가로 지정되었다. 우리나라의 그 강수량은 연간 한 1275mm 정도 돼요. 그 정도면은 세계의 평균 강우량의 한 1.3배 정도 됩니다. 그렇지만 인구 대비로 인구가 워낙 많기 때문에 1인당 사용 가능한 수자원량은 전 세계 평균의 10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물 부족 국가라는 이 평가를 이제 분류를 하게 된 겁니다. OECD 환경전망 2050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25년 물 기근 국가를 거쳐 2050년에는 물 부족 지수가 가장 높을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물 부족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 채 물을 물 쓰듯 사용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루 쓰는 물의 양은 얼마나 될까? 2013년 기준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사용하는 수돗물의 양은 282리터다. 2리터 생수병을 기준으로 할 때 약 140병에 이르는 양이다. 여기에 공업용과 기타 용수를 모두 포함할 경우 그 사용량은 더욱더 늘어나게 된다. 수도꼭지를 틀면 언제 어디서든지 쉽게 물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언제부터 물을 마음껏 사용하게 된 것일까?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우리는 개울이나 우물가에서 물을 길어다 먹으며 생활해왔다. 자연스럽게 물이 있는 곳으로 사람이 모이게 되었고 마을이, 도시가 형성되었다. 급격한 산업화는 도시로 인구를 밀집시켰고 절대적인 물 부족 현상을 일으켰다.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상수도의 시설 확충이 무엇보다 시급했다. 우리나라 상수도를 통한 급수율은 1960년대 22%밖에 안 되었지만 1970년대 경제성장과 더불어 도시의 인구 증가는 상수도 보급률을 56%로 급격히 증가시켰다. 2013년에 이르러 98% 이상이 보급되면서 산간 지역에까지 수돗물이 공급되었다. 인구가 이제 늘어나다 보니까 점점 도시가 커지면은 옛날처럼 우물물을 쓰거나 아니면 강에서 저절로 물을 떠다 쓰거나 해서는 도저히 그 수요를 감당할 수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수돗물을 공급해줘야 돼요. 첫째는 안전한 물의 공급, 두 번째는 대량의 물의 공급입니다. 수돗물을 사용하면서 물을 길어오는 데 드는 수고는 덜었지만 수돗물을 그대로 마시는 비율은 우리나라 국민의 5%밖에 되지 않는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일까? 바로 수돗물에 대한 불신 때문이다. 생활 하수와 공장 폐수 등이 다량 유입돼 전국 5대 강이 심하게 오염되었고 수돗물의 원수로 이용되는 상수원에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한 채 발견되었다. 1990년대 초반 낙동강의 페놀 오염 사건과 악취 사건은 대구 영남 지역 주민들을 비롯한 전 국민을 식수 공포로 몰아넣었다. 이후에도 수돗물 수질 오염, 정수장 바이러스 검출 발표, 구제역 매몰지 지하수 오염 등 크고 작은 수질 오염 사고들이 발생했다. 수돗물에 대한 신뢰는 불신과 불안으로 바뀌었고 정부의 물 정책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졌다. 도시화와 환경 오염으로
우리가 마실 물에 비상이 걸린 것이다. 거의 매년 한 번씩 그러다 보니까 수돗물에 대한 신뢰가 엄청 떨어져 버린 겁니다. 원수도 나쁘고 속에 뭐 발암성 물질도 있다 그러지.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떨어져. 그게 물론 수돗물의 전체가 그런 것이 아니고 극히 일부분이고 어쩌면 수돗물에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일 수가 있는데 그게 이제 하나의 사건이 전체적으로 이제 전체 수돗물의 이미지가 그런 식으로 만들어져 버린 겁니다. 이때부터였을까? 우리는 수돗물이 비위생적이라는 편견을 갖기 시작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수돗물을 마시지 않는다. 안전하고 건강한 물을 찾아 생수를 사 먹거나 정수기를 이용해 물을 음용하고 있다. 그렇다면 수돗물에 대한 불신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추가 비용은 얼마나 될까? 생수 구입비 5,200억 원, 정수기 구매 렌탈 비용이 1조 7,300억 원으로 연간 2조 2,500억 원에 달하고 있다. 국가가 책임지고 관리하는 수돗물은 과연 안전할까? 서울에서 가장 오래된 정수장, 뚝도 아리수 정수센터를 찾았다. 이곳에서는 서울시 수돗물이 정수 처리되는 곳으로 종로구, 마포구, 성동구 등 7개구 72개 동 102만 명의 서울 시민들에게 물을 공급하고 있다. 저희가 이제 일반 표준 처리 공정은 여기서부터 약 한 5km 떨어져 있는 자양 치수장에서 한강 원소를 채수하여 착수정, 약품 혼화, 응집, 침전, 여과, 소독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 이제 뚝도 정수장에서는 이제 일반 표준 공정 외에 추가 고도 정수 처리 공정이 작년 6월 24일부터 도입돼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좀 더 맑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 오존 처리와 함께 입상 활성탄으로 한 번 더 걸러주는 고도 정수 처리 과정을 거친다. 오존은 염소보다 살균력이 더 강해 표준 처리 공정에서 잘 처리되지 않은 유기물을 더 작게 분해해 입상 활성탄에 잘 흡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물속에다가 이 오존을 통과시키면은 물속에 있는 유기물질들이 부서집니다. 그래서 해로울 수 있는 유기물질들이 결국은 해롭지 않게 되는 그런 작용을 할 수가 있어요. 또 요새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녹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여러 가지 뭐 맛이라든가 냄새라든가 이렇게 내는 물질들도 다 산화를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존을 주입하는 겁니다. 오존을 주입하고 나면은 아직도 물속에 찌꺼기가 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산화된 유기물질 또는 맛과 냄새가 좀 날아가게 됐지만 그래도 좀 남아있는 여러 가지 미량 물질들 이런 것들이 충분히 제거하기 위해서 활성탄이라고 하는 것을 통과시킵니다. 입상 활성탄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상업용 수치다. 오래전부터 우리 선조들은 장을 담글 때 장독에 메주와 함께 수출 넣어 불순물과 유해물질을 흡착 제거해 맛있는 장을 만들어 왔다. 이 원리를 생각하면 입상 활성탄이 물속에서 하는 역할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입상 활성탄에는 0.5mm 정도의 아주 미세한 구멍이 뚫려 있어 오존 처리한 수돗물에 남아있는 유기물질을 완벽하게 흡착해 남아있는 맛, 냄새 유발 물질을 효과적으로 제거한다. 고도 정수 처리 과정을 거쳐 정수된 물은 정수 처리 기준을 통과해야 하는데 수질 자동 계측기실에서는 탁도, 알칼리, 산도, 잔류, 염소 등 각종 수질 검사 기준에 따라 측정한다. 서울시 수돗물 탁도는 0.046, 세계보건기구인 WTO가 권장하는 음용수의 탁도 기준치인 0.5보다 10배 정도 깨끗하다. 이렇게 처리된 수돗물은 계곡의 1급수보다 더 투명하고 깨끗하다. 최근 우리의 정수 기술은 세계 1, 2위를 다툴 정도인데 왜 우리는 계속해서 수돗물을 불신하고 있는 것일까? 우리가 수돗물을 마시지 않으려는 데는 여러 이유가 있었다.
상수원의 수질 문제, 이물질 발생 등 수질 문제에 대한 우려와 막연한 불안감 때문에 수돗물을 기피하고 있었다. 그리고 물에서 비린맛이 나거나 소독약 냄새가 난다는 이유에서 수돗물을 마시지 않았던 것이다. 아무리 깨끗한 물이더라도 눈에 보이지 않는 오염물질이 함유될 수 있어 수돗물은 반드시 소독 절차를 거친다. 이때 수돗물 세균, 바이러스 등을 살균 소독하는 방법으로 염소를 투입하게 된다. 수돗물에서 냄새가 나는 이유는 잔류 염소가 원인이다. 하지만 수돗물의 잔류 염소는 먹는 물 수질 기준 1리터당 4mg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최근 0.1에서 0.3 이하로 주입량을 줄였지만 수돗물의 잔류 염소는 어느 정도 남아있는데 과연 안전할까? 염소가 물론 해로운 것이긴 하지만 사실은 염소를 넣음으로써 우리는 더 무서운 이질 콜레라 패스트의 전염병으로부터 해방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대신에 염소도 마찬가지로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공기중으로 날아가고 없어지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도 우리는 안전을 위해서 정수장에서 만든 물이 우리가 시민들한테 닿을 때까지 혹시라도 모르는 미생물에 감염될까 봐 약간의 염소를 남겨두는 것인데, 이것이 만약 꺼려 하신다 그러면은 물을 받아서 좀 놓아두시면은 물속에 있는 염소가 결국은 다 날아가고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더 좋게 물을 드실 수가 있습니다. 정수장에서 각 가정까지 가는 동안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아 염소 투입은 꼭 필요한 단계다. 미생물의 증식을 억제하기 위해 소량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리 걱정할 정도는 아니라고 하는데 정말 우리 몸에 괜찮은 것일까?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수돗물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찾은 한국환경수도연구원. 이곳에서는 서울시 수돗물평가위원회와 함께 한 달에 한 번씩 두 곳의 정수센터의 수돗물을 비롯해 가정과 학교에서 먹는 물, 지하수, 저수조 등의 물을 취수해 수질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저희가 매달 10군데 지점에서 채수를 하고 있는데요. 정수장은 서울시 정수장 6군데 중에 2군데씩 매달 바뀌어가면서 정기적으로 하고 있고요. 나머지 그 가정집들은 저희가 뭐 의뢰를 들어오면은 그 집들을 하고 아니면은 랜덤으로 서울시 전 지역에서 랜덤으로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한강의 원수, 정수, 직수, 물탱크의 물, 정수기를 통과한 물 등 각 단계별로 취수된 물은 먹는 물 수질 기준 58개 항목에 의해 검사가 시작된다. ICP를 이용해서 폐기물 중금속을 분석을 하면은 이제 ppb 단위, 이제 10억분의 1까지 그 단위까지 분석이 가능합니다. 40년간의 노하우를 가지고 폐기물 중금속뿐만 아니라 건강에 유해 물질인 페놀, 벤젠, 잔류 염소, 세균이나 대장균 같은 미생물 등 다양한 항목에 대해 세부 검사를 진행한다. 이는 최근 정수장 내 바이러스가 검출되고 먹는 물에 대한 안전성의 논란이 제기되면서 오염원으로 인한 수돗물 오염 사고가 빈번해지고 있어 정기적으로 수질 검사를 한다. 정수장이나 수도꼭지 등 수돗물이 공급되는 과정에서 몇 개 항목에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큰 변화는 거의 없다. 약간씩 변화가 있긴 하는데요. 뭐 잔류염소 같은 경우에는 조금씩 줄어들고 가정으로 갈수록 좀 줄어들고 뭐 소독부산물 같은 경우에는 조금씩 늘어날 수는 있는데 그 수치가 많이 차이가 나진 않고요. 다 기준치 이내보다 많이 낮은 수치로 나오고 있습니다. 결과가. 수돗물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수질 검사 결과는 서울시 수돗물평가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고 일반 가정집에서도 수질 검사를 의뢰할 수 있어 믿고 수돗물을 마실 수 있다. 하지만 아무리 깨끗한 수돗물을 가정에 공급한다고 해도 수돗물에 대한 사람들의 불신은 여전하다.
바로 물을 공급해주는 상수도 배관이 노후화됐기 때문이다. 1960년부터 구축되기 시작한 상수도가 노후화되면서 파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노후 상수관로가 터지기 시작하면 유수율, 즉 정수장에서 생산한 수돗물이 가정에 전달되는 비율이 현저히 낮아진다. 이는 노후된 상수도관을 통해 물이 새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환경공단 자료에 따르면 현재 19만여 킬로미터에 이르는 전국 상수관로 가운데 20년 이상 된 노후 관로가 30.6%에 달한다고 한다. 이 비율이 2020년에는 37%, 2030년에는 60%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우리가 상수도 통계상으로 봐서 지난 10년 동안 잃어버린 물, 노후 관망 때문에 누수된 물이 약 80억 입방미터가 넘습니다. 매년 한 8억 입방미터의 물이 누수가 돼서 없어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지난 36년 동안 생공용수 전용댐으로 16개의 댐을 지어서 공급해주는 물의 양이 1년에 7억 6천만 톤이네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누수되는 노후 관망을 잘 정비를 해서 만약 완벽하게 누수를 없앤다 그러면은 16개의 생공용수 전용댐을 새로 짓는 거나 마찬가지고 그 반만 잡는다고 하더라도 8개 이상의 댐을 새로 짓는 거와 같은 효과를 가져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극심한 가뭄이 발생하면 강수량 못지않게 상수도 유수율이 단수를 결정짓는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실제로 지난 가뭄에서도 지역별 강수량보다는 상수도 유수율에 따라 단수 기간이 더 길어지는 곳이 많았다. 상수도 노후화가 가져온 재앙은 이미 시작되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 대답은 물 관리에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여름 장마철과 태풍 기간에 강수량이 집중되므로 물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물이 부족해지면 대규모 홍수 피해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식수를 포함한 용수 부족에 시달리게 된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4대강에 16개의 보를 설치했지만 실제로 가뭄 때 농경지에 공급된 물은 극히 일부였다. 물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다. 40여 년 만에 가뭄으로 인해 물의 흐름이 느려졌고 물이 고이면서 더러워졌다. 그 사이 찾아온 녹조는 강의 생태계뿐만 아니라 우리의 건강까지 위협하고 있다. 사실 녹조는 생태계의 유지를 위해선 꼭 필요한 존재지만 녹조가 기하급수적으로 증식하게 되면 하천에 악취가 발생해 문제가 된다. 녹색 도시 구현을 위해 솔루션을 제시하고 있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의 물자원 순환 연구단. 이곳에서는 지속 가능한 물 환경을 구축하며 수자원 확보를 위해 다양한 기술들을 연구 개발하고 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녹조다. 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실험은 실제 녹조 번성기 때 번성했던 원수를 가지고 이거를 정수 처리,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BAT 정수 처리 시스템에 적용을 하여 저희가 매주 정수센터에서 들어오는 물을 매주 모니터링을 해서 녹조로부터 나오는 독소 부산물이라든지 위치미 물질을 얼마 정도 제거가 되고 있는지를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여름 한강의 녹조 현상이 심화되면서 조류 경보와 함께 수돗물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졌다. 이는 한강이 수돗물의 취수원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 다행히 독성 물질은 검출되지 않았다. 최근 들어서 녹조가 끼면 독성 문제가 생겨서 우리 인간들에게 큰 해를 끼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자, 녹조의 독성 문제는 녹조가 끼면 독성이 발생된다라고 반드시 일치되는 것은 아닙니다. 녹조의 독성 문제는 녹조가 죽었을 때 세포 내에 존재하는 독성 물질이 터져 나올 때 발생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녹조도 생명체이기 때문에 아기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생명의 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기, 그리고 유아기, 청년기, 장년기 때는
녹조를 세포 내에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죽기 시작했을 때 세포가 터지면서 배출되기 시작하는데요. 자, 녹조가 끼면 독성 문제가 생긴다. 이거는 반드시 일치되지 않습니다. 녹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댐이나 사대강에 담아놓은 물을 농경지로 저수지로 흘려줘 수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가뭄이 예고됐고 물 부족 국가라는 경고까지 받은 지금 우리는 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더 근본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물 관리의 중요성을 일찍부터 인정한 서울의 한 대학교. 이곳에서 제시한 대안은 건물 입구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바로 이 항아리, 빗물 저금통이다. 이건 빗물 항아리라고 불리우는데요. 지금은 겨울철이라 사용되지 않지만 강우량이 많은 여름철에는 옥상에서부터 내려오는 빗물을 홈통에 따라 빗물 항아리로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은 주로 여기 상주에 계시는 경비 아저씨께서 이 수도꼭지로부터 물을 받아 주변에 있는 조경용수로 사용을 하시곤 합니다. 일반적으로 비가 내릴 때 건물 위로 내리는 빗물은 홈통을 타고 하수도로 버려진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홈통에 작은 구멍을 뚫어 거름망과 호수를 항아리에 연결해 빗물을 모아서 재사용하고 있다. 빗물은 전 도시 전역에 떨어지기 때문에 일부러 운반하지 않아도 되고 또 에너지가 없어도 되는, 없이 떨어지는 물이기 때문에 그 물을 잘만 이용한다면 물론 그 물로 다 해결은 안 되겠지만 지금 시스템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수자원 확보 차원에서 그런 장점이 있고요. 두 번째는 도시에서는 홍수 문제가 있습니다. 이전에 멀쩡하던 도시가 새로 개발했기 때문에 그거에 의해서 빗물이 더 나가서 홍수가 나기 때문에 홍수를 방지하고 또는 수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빗물 관리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물 관리의 시작은 빗물 관리에서 시작한다. 빗물을 그냥 두면 하수구로 흘러가겠지만 건물 옥상에 정원을 조성해 빗물 활용을 연구하고 있다. 옥상 정원 자체가 하나의 빗물 연구소인 셈이다. 도시형 홍수를 줄이고 에너지를 저감할 수 있는 옥상 정원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처음 옥상 정원을 만들었다. 다른 건물은 콘크리트 옥상인데 여기는 그 위에 흙을 넣고 그다음에 그 풀과 나무를 심을 수 있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옥상 녹화를 한 거죠. 옥상 녹화를 했는데 좀 특이한 것이 있습니다. 여기는 오목형 옥상 녹화로서 비가 오게 되면 빗물이 모일 수 있는 옥상 녹화입니다. 다른 데서는 옥상 녹화를 하더라도 비는 다 버리고 나중에 필요하면 수돗물 주는 식으로 해서 수돗물 값이 많이 들어가는데 여기는 비가 오게 되면 빗물을 모으게 돼 있어요. 밑에 한 5cm 정도의 저류 공간이 있어가지고 50mm, 한 100mm까지는 비가 오게 되더라도 한 방울도 안 나가게 되기 때문에 그 물을 받아주기 때문에 홍수를 방지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물을 쓰기 때문에 수돗물을 안 줘도 된다. 이곳은 다른 옥상과 달리 가운데가 움푹 들어가 있는 오목형 구조로 하루 40mm의 빗물을 머금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물론 시간당 몇십 밀리미터씩 쏟아지는 호에는 한계가 있겠지만 토양층과 빗물길을 통해 단 몇 분만이라도 빗물을 잡아둠으로써 도시 홍수를 완화하는 효과는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는 그냥 못 쓰는 지붕 공간입니다. 그래도 한 80제곱미터 정도 되는데 여기 떨어지는 빗물이 이전에는 모아가지고 요 관을 통해서 떨어져가지고 그냥 하수로 가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게 너무 아까우니까 그걸 모아서 옥상에다 연못을 만들자. 연못을 만들어서 여름에 좀 시원하게 만들고 또 여기서 수질이 변화되는 것을 잘 조정을 한다면은 옥상에 아주 좋은 조경 공간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생각에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버려지는 빗물이 아까워 옥상 정원에 이어 인공 연못까지 만들어 빗물을 재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빗물하면 황사비나 산성비를 떠올린다. 그리고 빗물이 오염되어 있어 숲과 토양을 산성화시키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제일 먼저 하게 되는데 막연한 두려움은 빗물 활용을 어렵게 만든다.
빗물에 있는 중금속의 양은 우려할 만한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산성비도 많이 사람들이 얘기를 했는데 산성비도 받으면은 분명히 산성인데 땅에 묻으면 알칼리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떠지자마자 중화가 되는 거기 때문에 산성비는 최소한 수자원 확보나 수자원 활용에 있어서는 전혀 문제가 없는 근거가 없는 낭설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빗물은 산성이 아닐까? 빗물의 산성도를 알아보기 위해 리트머스 시험지를 이용한 테스트를 해보기로 했다. 빗물의 산성도와 비교해볼 대상은 우리가 흔히 마시는 생수, 오렌지 주스, 콜라다. 리트머스 시험지는 염기성을 만나면 푸른색을, 산성을 만나면 붉은색을 띠는데 빗물과 생수는 색의 변화가 거의 없다. 방금 한 실험은 리트머스 종이를 통해서 얼마나 pH, 즉 산성도가 얼마나 되는지 보는 실험인데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빗물이 산성비여서 pH가 낮아서 붉은색 계열을 띌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보시는 바와 같이 빗물과 생수는 거의 비슷한 색이고 오렌지 주스가 오히려 더 산도가 세고 콜라 같은 경우는 더 센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비는 산성을 띠지만 내리면서 외부의 영향을 받아 중화된다. 또한 저장 과정을 통해 대기오염 물질도 중화돼 안전하다. 때문에 식수로도 이용이 가능하다. 그렇다면 그 맛은 어떨까? 서울대생 170명에게 블라인드 테스트를 한 결과 빗물이 가장 맛있는 물로 뽑혔다. 이는 그만큼 빗물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깨끗한 물이라는 뜻이기도 하다. 이곳에는 옥상 정원이나 조경용수 외에도 특별하게 빗물을 활용하는 시설이 있다. 빗물의 경우 갈수기에는 물 부족 우려가 크기 때문에 한 번 사용한 물을 버리지 않고 중수도 시설을 통해 재활용하는데 이는 안정적인 수량 확보를 위해서다. 네, 여기 보이시는 이 시설이 저희가 말하는 빗물과 저농도 오수를 처리해서 다시 재이용수로 공급을 하는 하이브리드 시설입니다. 저농도 오수가 첫 번째 통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통을 거치면서 정수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세 번째 통에서 빗물과 같이 섞여서 저희가 변기로 사용하는 제2용수로 공급이 되게 됩니다. 중수도 또한 물 부족 시대에 수자원을 대체할 수 있는 대안 중 하나이다. 중수도란 한 번 사용한 물을 재처리하여 다시 이용하는 것을 말하며 중수 사용량만큼 하수량이 줄어 하천의 수질이 깨끗해진다. 이 모니터에서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는 저희가 빗물이 얼마만큼 공급이 되고 저농도 오수로 얼마만큼 처리하고 제2용수로 얼마만큼이 다시 올라가는지를 나타내고 있는 표입니다. 이 모니터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빗물과 저농도 오수를 처리해서 제2용수로 공급하는 게 상수를 100%라고 보면은 67%를 재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원래는 67%의 상수가 쓰여져서 버려지는데 그만큼을 다시 활용한다는 뜻입니다. 빗물 사용량이 증가하는 2월에서 8월까지 이 연구소에서 사용한 빗물과 저농도 오수는 1,803톤으로 약 380만 원 정도를 절감했다. 하지만 이런 장점에도 불구하고 운영 관리하는 데 비용이 든다. 빗물에 대해서는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언제 내려올지 얼마나 될지. 그렇기 때문에 이게 수자원이라고 하는 건 계획에 의해서 어떤 일정한 어떤 패턴이 있어야 그걸 가지고 활용을 하고 계획을 세우고 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건데 그게 없기 때문에 비가 올 때 모아뒀다가 그럼 일단 모아두니까 쓰면 되지 않냐. 안 그랬으면 다 없어졌을 물인데 라고 생각하고 또 그거는 마치 공짜인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절대로 공짜가 아닙니다. 빗물 저수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딘가 하여튼 맡아야 되겠죠. 그 빗물 저수지를 만드는데도 비용이 들고 또 그 빗물의 수질을 유지하는 데도 비용이 듭니다.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전시 컨벤션 센터 킨텍스. 이곳 역시 친환경 전시장의 명성을 쌓으며 빗물 이용 시설과 더불어 전시장 내 수돗물을 생활용수, 공업용수 등으로 재활용하는 중수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다.
연간 360여만 명이 방문하고 있어 물 관리가 필수적인데 약 50%의 빗물을 사용해 연간 2천만 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도시에서 빗물 이용의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도시를 완전히 숲으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숲이 가지고 있던 기능을 도시에 넣을 수가 있습니다. 숲에서는 비가 오게 되면은 자기가 나무 뿌리에서 잡아주기 때문에 물이 적게 내려가서 홍수를 방지할 수 있고, 잡아둔 물로 또 천천히 하천을 공급하기 때문에 가뭄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도시에서는 빗물 저장조를 만들게 되면은 큰 비가 올 때 저장조에 들어가서 홍수를 막고, 모아둔 저장조를 가지고 다른 데 쓰게 되니까 수자원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빗물 저장조가 숲의 물적인 기능을 대응할 수 있고, 또 숲의 열적인 기능을 보게 되면은 여름에 나무의 이파리에서부터 수증기가 빠져나감으로써 증산작용에 의해서 기화열을 뺏어가기 때문에 온도가 낮습니다. 그 똑같은 효과를 옥상 같은 데라든지 아니면 그 도로에 뭐 빗물 정원이라든지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나무를 심게 되면은, 풀을 심게 되면은 풀에서 나오는 그 수증기로서 기화열을 낮춰줘 가지고 도시의 열섬 현상을 낮출 수가 있습니다. 도시가 숲이 될 수 있다. 그 사례가 되는 곳이 바로 수원시다. 레인시티를 선언하며 빗물 자원화에 앞장서고 있다. 수원시는 연간 강수량이 연간 물 사용량보다 많지만 실제 사용하는 빗물의 양은 거의 없었다. 물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빗물을 사용하기 시작한 것이다. 수원시의 도시 비전에 발맞춰 2014년 물순환 계획을 수립한 장안구청. 구청 앞 다목적 광장과 잔디 광장 등의 조경 용수를 기존의 상수도 대신 빗물로 사용하고 있다. 설계 당시 단 한 방울의 빗물도 흘려보내지 않고 모은다는 계획으로 다목적 광장 바닥에 빗물 저류조를 설치하고 물을 통과시키는 투수 블럭을 깔아 빗물이 토양으로 잘 침투될 수 있도록 분산형 빗물 관리 방식을 채택했다. 여기는 장안구청의 빗물 재이용 시설로서 지금 보시고 계신 또 계시고 계신 이 지하에 빗물 약 300톤이 저장할 수 있는 저류조가 묻혀 있고요. 여기 저류조의 빗물은 지금 보시는 건물 장안구청하고 구민회관 그리고 뒤에 보건소에서 옥상에 내리는 물과 또 옆에 계신 보고 계신 투수블럭을 통해서 모든 빗물이 모여서 이곳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모인 빗물은 평상시에 그 건물 내에 위생용기 세정수로 사용을 하고요. 여름에는 조경수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장안구청은 한 발 더 나아가 빗물과 중수도를 연계한 물 재이용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수영장과 샤워실의 하수를 정수해 재이용하면 안정적인 수량 확보가 가능하다. 중수도는 상수도와 하수도의 중간인 상수도로 수질 오염과 수자원 절약을 동시에 실천할 수 있는 물 관리 방법이다. 중수도의 경우 주로 화장실 용수나 에어컨 냉각수, 청소 용수, 조경 용수 등으로 재사용하고 있다. 중수도를 설치하면 도심에 작은 댐 하나를 건설하는 효과와 맞먹는다. 수도 건설 비용은 물론 하수 처리 건설 비용까지 줄일 수 있다. 예, 이 건물에 한 20톤 정도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한 15톤 정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장안구청, 구민회관, 보건소 등에서 소비되는 물의 4분의 3이 빗물과 중수도로 사용돼 수도물의 의존도를 확 낮췄다. 덕분에 물 걱정이 없어졌고 장안구청의 물 자급률도 향상되었다. 네, 수원시에서는 레인시티 사업을 통해 종합운동장, 고가도로, 학교 등 대규모 빗물 저장 시설과 개인주택의 빗물 저금통 등 254개소에 86,200톤의 저장시설을 설치하여 운동장 잔디용수, 조경용수, 청소수,
텃밭 용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레인시티 프로젝트를 통해 수원 월드컵 경기장 또한 대규모의 빗물 저장 시설을 설치했다. 경기장 주변 조경 용수로 활용함으로써 약 4천만 원의 수도 요금이 절감되었다. 또한 세계 최초로 사계절 빗물을 이용한 도로 노면 살수 시설을 설치해 도로 청소를 하고 있다. 수원시에 있는 또 다른 빗물 활용 시설을 찾았다. 동수원 고가차도 아래에 있는 빗물 저장 탱크다. 2개의 빗물 저장 탱크에 빗물이 가득 채워지면 140톤에 이른다. 고가도로의 빗물 시설은 빗물 조리뿐만 아니라 하천과 토양 오염을 막는 2차 기능도 하고 있다. 수원시의 빗물 저장 시설은 공공기관에서 멈추지 않는다. 수원시 행궁동에 위치한 한 마을. 이곳은 생태 교통 마을이자 작년부터 빗물 시범 운영 마을로 지정된 곳이다. 마을 곳곳에서 빗물 저류 시설을 볼 수 있는데 감각적인 디자인이 눈에 띈다. 수원시의 빗물 저금통은 건물 위로 내리는 빗물이 홈통을 타고 내려와 저금통에 저장되는 원리이다. 여기는 이제 빗물을 재이용할 수 있는 시범 동네로서 이번 연도에만 20개소를 빗물 저금통을 곳곳이 설치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주민분들이 빗물을 모아서 이제 조경 용수로 청소 용수로서 이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수원시는 2012년부터 주민 참여형 빗물 이용 시설을 설치 지원했다. 1, 2톤 규모의 빗물 저금통 설치 시 500만 원 범위에서 설치비를 지원해주고 있다. 빗물 저금통이 잘 활용되고 있는지 점검에 나섰다. 빗물 저금통 점검 좀 하러 왔어요. 네, 얼어서 물 빼놓으신 거죠? 빼놨어요. 네. 날 받아 쓰는데 지금은 날이 추워서 절로 받으면 이거 참 여름엔 잘 썼죠, 이거 꾸준하게. 어릴 적 빗물을 받아먹고 빨래했던 그때를 생각하며 2013년 처음 빗물 항아리를 설치한 조용호 할아버지. 3년 동안 빗물을 모아 조경 용수로, 청소 용수로 활용하며 수도물을 절약해왔다. 항아리는 매번 내린 빗물의 양과 사용한 빗물의 양을 측정한다. 아유, 너무 좋죠. 저는 그래서 뭐든지 아끼는 것밖에 몰라서 이 빗물 받으면 작년에 그렇게 감으로써도 이거 갖고 다 사용했어요. 예. 평소 250개의 화분을 키우는데 모은 빗물을 활용한다는 할아버지. 봄이 되면 옥상에 고추, 상추 등을 재배하며 소일거리 삼아 농사를 짓는다. 주변에 수원 화성이 있어 관광객들과도 소통한다. 집에 고춧가루 한 거는 얼마나 깨끗하고 그냥 새빨간 게 좋았는데요. 아, 이거 고추 빨갛게 됐을 때는 아주 외국 사람들 오면 아주 헌탁을 했는데 얼마나 잘 갖고 나서 잘했다고 그냥 칭찬을 얼마나 잘해 주시는데. 수원시 레인시티 사업은 한 곳에서 빗물을 관리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기관은 물론 일반 가정에 이르기까지 분산형 빗물 관리를 실천하고 있다. 하지만 사계절 내내 사용할 수 없는 빗물.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물 관리를 해야 할까? 우리가 결국은 물을 사용한다는 것은 자연을 빌려다 쓰는 것이거든요. 자연을 빌려다 쓴다는 것은 환경에 대한 부담을 줄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물 관리의 어떤 비전이라든가 또는 앞으로 미래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우선 수원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물을 우리가 어차피 우리의 생활을 위해서 끌어다 써야 되는데 끌어다 쓰기 위해서는 그 물의 낭비를 없애고 가장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을 써야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자연을 청정하게 유지를 하고 자연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속에서 우리의 생활을 위해서 최대 한도로 빌려 쓰지만 최대 한도로
부담을 환경의 부담을 덜 주는 방향으로 활용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물은 자연이 주는 최고의 선물이다. 잘 관리하면 도시의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부메랑이 되어 재앙으로 돌아올 것이다. 단순히 홍수와 가뭄을 다스리는 치수가 아니라 물로 더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진수로 물 관리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이는 결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